하나의 사심 집중 18회 2부 시작합니다. 사심 소식통 먼저 열어볼 텐데요. 사심 소식통은 사심 집중에 대한 여러분의 여러 의견들, 반응들이 있는 시간이죠. 오늘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심 집중에 대한 온라인 반응입니다. 네, 익명으로 지난해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 지난회 특집이 익명으로 진행되는 특집이었잖아요. 사이다 특집, 직장인 익명 라디오, 내가 만난 최악의 직장 상사 혹은 동료였는데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이 사연 속에 잘 들었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 밖에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정말 반응이 왜 이렇게 없어지셨어요, 여러분? 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지 않으신 거죠? 기프티콘이라도 써야 될까요?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적어놨는데 하나의 사심 집중은 여러분이 아무 데서나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포털에서 검색하셔도 관련된 팟빵이나 애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셔도 되고, 그래서 팟빵 홈페이지 하나의 사심 집중이나 팟빵 앱을 까셔도 돼요, 여러분. 팟빵 앱을 깔고 하나의 사심 집중 검색하시면 들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테지만 주변 분들께 추천을 해주세요. 애플 아이튠즈 앱에서도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회원가입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이 리뷰를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사심 집중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좋아요나 하트나 후원이나 구독하기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대요. 저는 어떻게 이게 집계가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주워들은 얘기입니다. 네, 소통하는 방송을 위해서 소리 없이 듣고 계신 분들, 일상의 무료함 속에 좋은 일 하나, 사심 집중에 반응 남기기, 좋아요나 하트나 구독하기 모두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 제가 스스로 반응을 만들어 봤고요. 지난해 두 번째는 17회 직장인 익명 라디오, 내가 만난 최악의 직장 상사 혹은 동료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로 보내주신 제 지인들의 의견인데요. 아찔한 기억들 재미있게 들었다라는 의견, 남일 같지 않아서 공감하며 들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2부 사심 곡간이 알찼다. 관련 뉴스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관련 도서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에 대한 리뷰를 잘해줘서 귀 기울여서 들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제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눈물은 제가요. 제가는 접니다. 네. 아직도 화를 내는 걸 보면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라는 말을 했대요, 제가. 그 부분에 굉장히 눈물이 났다고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슬펐나요? 예, 매일 살아있는 분들 많으시죠? 예, 화가 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라고 하네요. 또 책 소개를 정말 자세히 해서 관련 기사 리뷰 좋았다. 또 관련 기사 리뷰 자세해서 좋았다 의견이 있었고 목소리가 좋았다. 사연을 들으면서 누구 이야기인가 상상할 수 있어 좋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사심 나눔이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네, 제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제가 그 의견에 맞춰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진 집중 전반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듣고 있지만 사연은 보내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이 이야기 굳이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주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심 나눔이 분이 소개해서, 그러니까 제 지인의 지인분이죠. 저는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재밌게 듣고 있는데 사연은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홍보를 하고 싶대요. 본인이 뭔가 하고 있는 일에. 그래서 이거는 사심 나눔이 분들이 뭔가 하시는 일이 생기면 홍보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막 말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뭘 홍보하고 싶은지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제가 홍보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있는 거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홍보를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홍보하실 게 생기신다면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지는 도움이 되려나요? 네.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홍보하고 싶은지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싶으신 분들은
홍보하고 싶다고 얘기만 하지 마시고 뭐 어떤 얘기든 작은 얘기든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라는 팟캐스트 중에 소요팀이 진행했던 방송 지난 3월인가요? 이 추천 팟캐스트에 하나의 사심 집중이 언급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죠. 그래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고 감사한 마음 들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는 방송을 꼬박꼬박은 못 챙겨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시간이 나서 시간은 굉장히 맨날 나는데 최근에 마음을 먹고 이 소요팀의 방송을 몰아서 들었는데 추천 팟캐스트 코너가 막을 내렸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좀 그랬지만 19개의 팟캐스트를 소개하고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9개 가운데 하나의 사심 중에 들어가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네,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기만 했네요. 네, 마음만 전했는데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고 저는 열심히 청취하는 걸로 또 그 빚을 갚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제가 소개된 이후에 이제 가서 댓글을 남겼었어요. 근데 확인도 하셨고 그 다음 주에 방송을 듣고 사심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또 들려주셨더라고요. 덧붙여서 흔적 남겨주신 분의 댓글을 손수 읽어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리고 이 새날 방송에 소개된 이후에 하나의 사진 집중에 구독자 수가 이렇게 늘었다,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해 주셔서,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심한 뒷북이지만 감사를 드리면서, 이 추천 팟캐스트 코너 지금 없어졌지만, 이 새날 팟캐스트 중에 소요팀의 방송이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꾸준히 들을 거고, 여러분도 꾸준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사에 대한 2030 세대의 목소리가 녹아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새날 팟캐스트 중에 소요팀이 하는 금요일 방송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고리를 찾았고요. 제가 취미는 팟캐스트 듣기라고 적어도 될 만큼 팟캐스트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또 안 듣다가 또 몰아서 듣다가 이렇게 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심 소식통에 얘기해도 될 건가요?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에어컨을 틀고 하고 있는 첫 번째 방송이에요. 네. 하나의 사심 집중은 혼자 만드는 방송, 혼방, 집방, 집에서 만드는 방송, 집방 이어지고 있는데 에어컨을 틀면 소리가 나서 틀지 않고 했는데 찜질방을 제가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켜고, 근데 가장 약한 그 반항 세기로 하고 있는데 소리는 들어갈 것 같아요. 양해의 말씀을 미리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소식통에서 같이 전해드리고요. 여름에는 당분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방송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리고 더 열받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에어컨 틀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심 소식통에 들어있는 다음 주 주제 소개 시간은 하나의 사심 중 19회 주제는 여름맞이 사이다 특집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세 번째 시간, 여행의 기술입니다. 바야흐로 여름하면 휴가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의 휴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휴가철 방콕하면서 쉬기도 하지만 우린 어딘가로 부지런히 떠나곤 하죠. 여러분이 어딘가로 떠났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행 꿀팁, 좋았던 여행, 최악의 여행 등등 여행에 대한 혹은 휴가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8월 2일 즈음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메일이나 트위터, 댓글 모두 환영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여행의 기술 굉장히 상투적인 제목이죠. 네. 근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지 않아서 만약에 다시 떠오른다면 새로운 제목 붙여볼 텐데 어쨌든 일단 여행의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여행에 관한 아무 말이나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은 haness86@gmail.com이고요. 트위터는 haness86. 네, 하나의 사심 집중 검색하시면 되고 댓글, 팟빵이나 아이튠즈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8월 2일 지나서 보내주셔도 아마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바로 녹음을 하지 않아요. 며칠 정도 더 지켜봅니다. 혹시 더 얘기가 들어올 게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그 주 계속 보내주세요. 네, 사연이 네, 아무 사연이 안 오더라도 네, 사실 좀 진행이 되지만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한테 기프티콘이라도 드려야겠어요, 정말. 네, 아무 말 보내주신 분들께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마음을 먹었네요. 너무 안 주셔서 두 분께, 네, 사연, 갑자기, 네, 커피 한잔 하시라고 기프티콘 보내드릴 걸 약속하면서 하나의 사심 집중, 사심 소식통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의 사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심에 대한 저의 이야기가 있는 시간이죠. 하나의 사심 시간입니다. 네, 막상 아무 말이라는 멍석을 깔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1회였던 당신의 사심은 여러분께서 마구마구 풀어주셔가지고 기운을 정말 많이 느껴서 여러분의 기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던 이 주제는 소위 개업발이었구나. 네, 1회는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구나. 그때는 개업발이었구나를 확인하게 됐고요. 어쨌든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이 있어서 당신의 사심 시간 꾸릴 수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제가 요즘 일상을 좀 적어봤어요. 최근의 일들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나 제가 구직 사이트를 종종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네. 진작 열어봤어야 되는데 아주 늦게 요즘 열어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치열한 구직 활동을 했었나 싶습니다. 먼 산 한번 바라보고요. 열었다 닫았다만 하고 있는데 정말 열었다 닫았다만 하고 이렇게 뭐 써야 되잖아요.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가서도 열었다가 닫았다. 마구 쓰던 패기가 어디로 갔나 걱정입니다 하면서 오늘도 열었다 닫았다 하다 왔습니다. 딴 일만 실컷 하다가 혼자 뭐 보낼 데도 없고 목적이 없는 글쓰기를 혼자 하다가 왔어요. 근데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가는 게 굉장히 익숙한 게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자기소개서 정말 예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뭐 구직 활동할 때는 거의 집에서 했어요. 정말 혼자서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소개서 쓰고 그리고 뭐 또 공부하는 공간이 그때 학교에 있어서 거기 가서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일을 하면서 계속 제가 노트북을 이고 다니는 생활을 했었잖아요. 한동안. 그게 익숙해졌는지 집에서 이제 못하고 밖에서 이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무겁잖아요. 무거운데도 이고 나가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못하고 있는. 계속 그냥 보다가 근데 보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딴 거 보다가 잠깐 보다가 결국 또 마음의 무거운 짐 어떡하지? 이런 무거운 짐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안면도를 다녀왔어요. 너무나 더웠지만 좋았습니다. 안면도가 참으로 많은 해수욕장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모든 해수욕장을 다 투어하진 못했지만 서해 바다의 물 빠짐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서해를 몇 번 못 가봐서 그 물 빠지는 풍경을 막 자세히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그걸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신기했습니다. 물이 싹 빠졌다가 차오르는 풍경이 숙소에서도 보였거든요. 근데 와 진짜 신기하다. 와, 근데 덥다. 숙소 너무나 시원하다. 이런 생각, 의식의 흐름이 계속 됐고 고기가 맛있다. 우왕굿. 아이들이 풀장에서 잘 노는 걸 보고 또 부러웠습니다. 이 친구들은 바다 근처에 와서 숙소에서 숙소 풀에서 너무나 신나게 잘 노는 거예요. 아마 물이 빠진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수욕장도 여러 해수욕장 가운데 한 해수욕장을 물 빠진 시간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물이 많이 빠져 있어서 물이 좀 빠졌다가 금방 차오르기 전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그 물이 빠지고 남아있는 곳까지 좀 걸어가 봤는데 바다 생물의 풍경을 그래서 마음껏 구경했어요. 작은 개 뭐 이런 거 있죠. 뭐 작은 개나 뭐 조개 이런 것들 살아있는 것들 움직이는 아이들을
그래서 너무나 신기함을 느꼈고요. 무슨 여름방학 탐구생활 같죠? 네, 그리고 연꽃을 보러 제가 태안 청산수목원에 갔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아직 만발하지 않았지만 연꽃이 많이 폈고요. 바람이 불면 정말 시원한데 안 불면 정말 덥더라고요. 근데 초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연꽃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 축제 기간이거든요. 이게 14회 태안 연꽃 축제, 네, 라고 합니다. 전 몰랐어요. 연꽃 축제인지 모르고 갔는데, 연꽃 축제 기간이더라고요. 청산수목원, 태안군 청산수목원에서 7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아직 열리고 있죠, 계속. 제가 갔을 때는, 저는 며칠 안 됐지만, 만발하진 않았지만, 곳곳에 많이 피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피겠죠? 너무 더워서 바람 불 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 더울 때 가셔야 되면 그 더위를 막 느끼다가 그 휴게소 같은 게 있어요. 매점 같은 게 그 안에. 거기서 태양의 공격을 받다가 매점에 이제 안착하면 연꽃차, 뭐 연잎 아이스크림 같은 걸 아이스로 시원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거기 앉아있으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자연풍이 너무나 시원해요. 저는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보다는 자연풍을 좋아하는데 그 넘나 시원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풍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아마 이맘때 수목원들 다 그렇지 않을까. 안면도에도 수목원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예약이 꽉 찼던데 참 이맘때 수목원들 좋을 것으로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볼 것이 많다라고 저는 평을 할 수 있겠고 연꽃 외에도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 좀 더 수그러든 더위에 추천드리지만 뭐 요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록이 아름답고 연꽃 축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되게 급작스럽게 떠난 여행이었거든요. 원래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주말 아침에 떠난 여행이었는데 좋았습니다. 다만 뭐 한 것도 없는데 피곤했는지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완전히 뻗어서 네. 몇 걸음 걷지 못했다는 후문이 있고요. 제가 그 전날 만보를 달성하고 굉장히 뿌듯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100보는 걸었는지 했더니 제가 오늘 만보기 봤더니 100보 넘게 걸었다. 한 700보 정도 걸었더라고요. 거의 뻗어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무 말 더 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는 부케를 말려가지고 친구한테 전달을 했었어요. 근데 부케 받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말려놓고 병에 담아놓고 줘야지 했는데 계속 까먹은 거예요. 자주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야 전달하게 되는데 저도 이 부케를 받고 말려보는 게 처음이어서 오래 말리고 오래 담아뒀다가 다시 정갈하게 예쁘게 담아서 전했습니다. 친구는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저만의 느낌인지 어쨌든 제가 손을 쓰는 것에 취미가 예전엔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뭐 그림도 그리고 만드는 거 좋아하고 편지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편지지도 손수 만들어서 쓰고 이랬었는데 20대, 30대가 되면서는 손을 별로 쓰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컴퓨터로 손을 썼겠지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인지 이렇게 꽃을 말리고 포장도 해보고 하는 일이 별거 아닌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지고 만들고 하는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가져봤다는 네, 하나의 사심, 아무 말 대잔치였습니다. 네, 오늘의 사심에 대한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시간이죠. 사심 곡간 시간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 아무 말의 시대, 아무 말 대잔치를 연 것은 그냥 열었어요. 네, 아무 말들, 막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 요즘이라서 여러분도 하실 말씀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다들 그 아무 말들에 지치셨는지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제의 아무 말들,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그래도 여론이 그때만큼 뜨겁진 않지만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새로 계속 제작되는 아무 말들, 막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뉴스에서의 아무 말은 막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막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공직자의 막말이 연달아 나오면서 화제가 됐고 최근 그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막말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데요. 막말 관련해서 최근 뉴스를 보면요. 네, 오늘도 뉴스랑 아마 책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정말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7월 26일 어제자 뉴스인데요. JTBC 뉴스였어요. 정치권부터 사회 전반까지 쓰레기, 개돼지, 막말 시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트럼프가 대표적인 미국의 막말러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를 괜찮게 본 사람이 있다라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12일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 의원에게 이른바 쓰레기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는데 이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네요. 이 도의원이 공무원들한테 언제까지 책임을 미룰 겁니까? 책임을 본인이 한 번이라도 져보세요라고 이 홍준표 경남지사한테 얘기했더니 홍준표 지사가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네요. 계속해서 이제 그 도의원이 공무원들, 도민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 하니까 그 홍준표 지사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의원과 홍 지사 측이 서로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홍 지사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사실 홍 지사가 최근에 뉴스의 인물이 돼버렸지만 대표적으로는 개돼지 발언을 비롯해서 이른바 막말이 일종의 사회적인 현상이 돼버린 측면이 있다라는 게 뉴스에서 해석이 된 거네요. 정치권과 일반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면서 또 다른 막말이 나와요. 막말이 진짜 많네요. 여당 중진 의원이 공개 회의 자리에서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내뱉었대요.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네요. 국민을 마치 홍어 삐리리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대국민 사기쇼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국정수사 자리에서도 막말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떼거지로 오셔가지고 뒤에서 야유하고 떼거지라니, 그러니까 떼거지라는 막말. 그러네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 이게 다 옛날 거군요. 최근의 막말은 아니군요. 2012년의 막말이에요. 김태호 의원이 2012년, 이장우 의원 2013년, 정청래 의원도 2013년, 막말 대마왕, 선천적으로 구제불능이구먼요. 이러면서 서로의 대화들이 오갔던 이런 막말이 있네요. 정청래 의원의 이 얘기는 이장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떼거지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대받아치신 말인 것 같아요. 국회뿐만이 아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주민은 관리소장을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네가 집주인이냐? 종놈이 내가 시키는데 이렇게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심하죠, 진짜. 증정품을 계산할 뻔했다는 이유로 마트 직원에게 10여 분간 심각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그러네요. 어머니 또래 발권 직원한테 반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고려대, 서울대 등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만큼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막말, 하지만 피해자들의 소가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보도가 있었네요. 사회 곳곳에 정말 막말이 넘치고 있다라는 이 현상들을 최근의 이슈부터 예전 이슈까지 모아와서 JTBC가 보도를 최근에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막말이 피해자들의 소가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앞에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뒤이어서 이제 막말을 법적으로 따져보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이 막말로 인한 모욕죄를 금고형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 보도가 있었는데요.
형법상의 모욕죄가 공연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특정되고 발언의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멸적인 표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12살 많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는 등의 막말을 한 입주민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모욕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사회적인 지위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하네요. 진짜 이거는 좀 주관적인 표현이겠네요. 욕이 아닌 이상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처벌이 쉽지가 않다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쉽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뉴스가 해석을 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는 없지만 명예훼손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인종과 종교, 장애, 성에 대한 차별과 약자에 대한 모욕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은 정말 어떤 이슈가 생기면 다 뭐 법적인 소송 뭐 이런 전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섭기도 한데, 또 관련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참 말이 뭐길래 이런 생각이 요즘 들고, 말을 안 해야겠다 차라리,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침묵이 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 최근 칼럼인데요. 어제자 칼럼이에요. 26일자 칼럼인데,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이 쓴 문화비평, 여기가 더 무서워요. 이것도 최근의 막말, 이런 것들을 좀 비유해서 쓴 칼럼이더라고요. 좀 보면 최근에 개봉한 영화, 한국형 좀비 영화라는 타이틀을 단 부산행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막 설명을 해요. 부산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가 굉장히 개봉 5일 만에 관람객 500만 명을 넘어서는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기록되는데,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다는 사실은 이 영화가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걸 의미한다라면서, 어떤 공감대를 과연 형성하고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산행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나와요. 부산행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대한민국 긴급재난경보령이 선포된 가운데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으로 가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다룬다. 흥미롭게도 이 영화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좀비에 주목하기보다 좀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그렇군요.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이, 임산부 가리지 않고 좀비 무리에 던져버릴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인간임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렇군요. 저는 영화를 안 봤거든요. 이런 내용이군요. 저는 좀 무서운 거 별로 싫어해서요. 네, 무섭고 속 시끄러운 거 요즘은, 예전에는 잘 봤었는데, 예전에도 잘은 못 봤지만 그래도 이슈가 되고 막 이러면 봤었는데, 요즘은 그냥 저를 괴롭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의 영혼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안 보고 있는데, 부산행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보셨겠어요. 저 500만이 벌써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산행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너무 닮은 게 아닐까라는 걸 이 필자가 지적을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타인은 완벽하게 배제시키는 모습은 슬프게도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다. 이런 발언도 문제지만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공직자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큰 충격에 빠뜨렸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되며 구역에서 죽은 아이가 어떻게 내 아이처럼 생각되는가. 그렇게 말한다면 위선이라는 발언 등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고 결국 7월 19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처분을 받았다. 네, 파면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로 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돼서
뉴스를 제가 밑에 뽑아왔는데 이 뉴스가 굉장히 이 칼럼이 최근 칼럼이고 다 담겨 있어서 이 소식은 따로 안 전해도 될 것 같네요. 그쵸?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해서. 네, 계속해서 볼게요. 그뿐인가. 안양욱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 사업의 국가장학금 비중을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고 말해 대학생들의 원성을 샀다. 미디어에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청년 실업 문제를 그렇게 많이 다뤘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했다. 네, 제가 다 막말에 대한 이 뭐랄까 아무 말에 대한 이 영감을 얻은 대목이었죠. 이분들의 막말이. 그리고 아까 앞에서 JTBC 보도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홍준표 지사의 막말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되어 있어요. 칼럼에 이 모든 막말들을 다 넣으셨네요. 네. 진짜 이렇게 정리할 만한 막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쭉쭉 얘기하다가 이 외에도 정치인들의 문제적 발언을 나열하기엔 지면이 부족하다. 공직자가 우월의식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공직자들의 발언에 분노한 한 대학생은 페이스북에 개돼지 유니온을 만들기도 했다. 페이스북 운영자는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서 실제로 저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영화가 바로 현실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연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고발하지만 당사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는 답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 결국 대중의 적극적 행동이 있어야만 이러한 극한 이기주의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생각과 신념을 지닌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비리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지녀야만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더 무서운 곳으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산행과 최근의 막말을 엮어서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이 여기가 더 무서워요 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렸고요. 예, 그렇죠. 저도 이렇게 막 도마에 올라서 한 사람이 매장이 되는 시스템이 옳은 것 같진 않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경종을 울리게 되는 면이 있고 저는 이 시점에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나와 다른 발언을 하고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고 공직자, 정치인, 공인들은 어쨌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잠시 이제 정신이 가출하셔서 나온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얘기가 보도되겠어 하는 순진한 마음에서 하셨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자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막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뭐 뇌를 막 다 해부해서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는 안 돼. 이렇게 마음까지 다 뜯어서 우리가 뭔가를 다 평가하진 않으니까 또 그럴 수는 없고 그건 또 자유고 표현의 자유고. 근데 이렇게 이제 도마에 오르게 되면 곤란해지죠. 그리고 모두가 열이 받고 본인도 이제 어떤 뭐랄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이런 현실을 몇 번씩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조용하다가 또 이런 일이 있다가 또 조용하다가 이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전 좀 했던 것 같긴 해요. 계속 도마에 올리고 그 재판을 받아서 또 도마에서 내리는 이런 것들이 나아지게 하는데 조금의 보탬이 될까? 경종은 되겠죠. 말을 제대로 하면 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말아라라는 그러니까 막말할 거면 침묵해라라는 경종이 되겠죠. 보통 근데 그 언론을 대하는 그 뭐랄까 이분 공직자들은 어쨌든 언론과 계속 만나야 되는 일이 많고 그럴 경우 보통 가면을 잘 쓰거든요. 저희가 만났던 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대외용, 대내용 이런 멘트를 구분해서 하시고 논란이 될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쵸? 하지 않고 그리고 뭐 하더라도 뭐 그게 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참 가면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가면을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면을 못 썼다는 이유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일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정말 잘못한 일이긴 한데 과연 뭐 이것이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본때를 보여준 느낌이긴 하죠. 잘못 말하면 큰일 난다. 예. 그래서 본인의 뭐랄까 본분을 좀 잊지 않으시고 가면을 제대로 쓰고 네 그러게요. 저도 좀 신기했어요. 보통은 잘 뭐랄까 언론에 대응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혼자 끄적여 보기도 했었는데 예. 끄적일 때와 말을 할 때는 정말 다르네요. 끄적일 때는 좀 뭔가 잘 나왔는데 끄적임을 그냥 얘기하려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막말에 대한 단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더 무서운 게 많네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말은 가려서 하자. 네. 말 한마디로 정말 천냥빚을 갚고 그 옛날 우리가 배웠던 속담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 워낙 잘 퍼지는 시대잖아요. 이제 모두가 다 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뭐 생각은 다 다르게 할 수 있죠.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을 좀 걸러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아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막말 관련해서 정리를 잘해둔 카드 뉴스가 있어서 이걸 또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소개해드리면 너무 빡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것 같아요. 뭐 여러 그런 발언들 이때까지 정말 있었던 그 고위공직자들의 이상한 발언들이 다 담겨 있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죠. 전자신문 7월 18일에 카드뉴스 빡치는 소리 1 공직자들의 막말 퍼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카드뉴스는 열받지만 이 소개된 걸 보면 영화박 현실서 고육부 공직자들에게 듣게 될 줄이야. 뭐 귀를 의심하게 된다. 공직자들의 거듭된 막말 파문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밖에는 다 이 나정책관이랑 아까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 관련한 기사를 제가 다 스크랩했어요. 뭐 앞에 칼럼에서 짧게 소개된 걸로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소개하지 않겠고, 되게 신기했던 게 그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 발언에 이제 오마이포토, 오마이뉴스 이제 그 뉴스 기사, 사진 기사였는데 7월 6일에 실렸어요. 빚이 많아 파이팅이 넘쳐 흐른다라는 제목의 그 사진이 실린 기사가 있길래 뭐지? 해서 봤는데, 봤더니 비권하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웬말 해서 정의당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과 김경용 청년학생위원장 등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빚 권하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규탄하고 있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 파이팅이 넘쳐 흐른다. 이렇게 아예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할 말인가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기사를 보면 이 발언이 동아닷컴 기사였는데요. 7월 12일에 의도와 다르게 표현이 됐다. 사과한다. 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해요. 이 발언을 접한 누리꾼들이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실태를 알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더니 이게 경솔한 발언임을 깨닫고 9일에 부산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학생회장단 간담회에서 안 이사장이 의도와 다르게 표현된 대학생들과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다고 한국장학재단 측이 12일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재단 측이 설명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어요. 네, 이 말이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잘 공부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7월 25일자 최근에 이제 막말 파문 교육부 간부 임용 때 공직관 검증 강화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과장급 이상 집중교육 이준식 부총리는 인사혁신하겠다라고 밝혔고 나양욱 전 기획관 파면이 22일 공식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선 공직자 막말 못하도록 제대로 단속하겠다. 승진에 있어서 청렴도, 공직가치 반영할 수 있도록 심층 면접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신문에서 나온 이런 글은요. 언어가 병든 사회 말의 정치라는 설한 편집기획의원, 경남대 정치철학 교수신가 봐요. 네, 글을 보면 한 공직자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막말 한마디가 온 국민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말을 함부로 하여 후회하고 자책하며 부끄러워하던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말로 인해 갈등을 빚고 구설수에 올라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라고 했거늘 이 세상에 새치어처럼 다루기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그래서인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조심에 관한 속담과 격언은 무수히 많다. 말이란 한 번 하면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모두 말을 경계하고 말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글입니다. 좀 차분하게 쓰여진 글이어서 공감이 갔고요. 우리가 다 말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얘기지만 좀 흥분된 글들, 흥분된 기사들 속에 차분한 글이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질 언어에 오염된 우리의 말 문화는 공감 능력을 상실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병리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사회 지도층과 일반 국민, 남녀노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가리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과 공직자의 막말, 상업주의 방송의 저속어, 청소년 욕설, 온라인상의 언어폭력은 일상이 되어버렸고 소수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보기술 혁명으로 인해 말 한마디가 갖는 파장과 위력은 날로 커지고 있는 반면 말의 품격은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 언어폭력이 대중화되고 일상화되면서 막말과 폭력적 언어는 우리의 마음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심화시킨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정치인들의 막말이다. 그만큼 정치인들의 막말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사회의 지도층 인사일수록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건만 우리 사회의 막말과 독설의 강연장으로 황폐화하는데 정치인들이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이러면서 정치는 관계적 활동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말이 통해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삶을 행위와 언어로 규정짓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치적 행위는 말을 통해 실행되며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행위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치의 본질은 결국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하는 법. 적시성, 적절성, 적정성이 모두 잘 어우러져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입버릇처럼 소통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이 거칠고 천박한 막말과 말실수, 망언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런 막말이 꼬리를 물고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승자 독식의 적대적 정치 구조 속에서 신념과 책임 윤리는 실종된 채 정치인들이 여전히 부족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의 자극적인 발언은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위한 소영웅주의 심리의 발현이거나 지지층 결속을 위해 계산된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막말은 진영 갈등에 편승하여 당장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된 정략의 산물일 뿐이다. 이처럼 지켜야 할 권위와 타파해야 할 권위주의를 분간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퇴행적 언행은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정치 혐오를 가중시키고 있다. 네, 그러면서 막말 정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지층한테 막말이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를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패거리 정치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함으로써 종국에는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고 혼란과 전국 경색을 초래할 뿐이다 라고 하네요. 옛 선비들은 한마디 말을 할 때도 3번은 생각하고 말을 해야 실수가 없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보면 말은 내면의 거울이요 인품을 담는 그릇이라 했다. 언어를 통해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니 말은 곧 인격이고 삶이다.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우리의 사유를 지배하고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라고 한다면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던질 수 없다. 품격 있는 정치를 꿈꾸는가? 그렇다면 무엇보다 말을 가다듬고 구덕을 쌓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말로 덕을 쌓는 게, 입으로 덕을 쌓는 게 먼저다. 라는 뜻이겠죠. 예를 갖추고 존중과 배려의 말로 책임감과 신뢰를 주는 그런 정치인이 그립다. 거기에 전곡을 찌르는 촌철살인적인 한마디와 적절한 유머, 격조 있는 농담을 구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있겠는가. 불통의 벽은 허물어지고 소통과 교감의 문이 열릴지니 라고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교수신문에 실린 설안 편집기획위원의 글이었고요. 경남대 정치철학 교수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만에 제가 그냥 차분한 글을 읽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되게 뻔한 말이고 당연한 말이고 그쵸? 그 보편적인 말에 뭉텅이가 여기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말들도 잊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말 대잔치에 한번 초대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JTBC 뉴스 아까 그 얘기했던 홍준표 지사의 얘기 중에 트럼프가 막말, 소박한 대중의 언어. 네, 트럼프가 막말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이 홍준표 지사가 트럼프를 적극 두둔했다라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네요. 뭐 더 보지 않아도 되겠죠. 더 볼수록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뉴스는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들에 대한 뉴스 쏟아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네, 공화당의 미국 대통령 후보로 네, 선정이 됐죠. 진짜 어떻게 될런지 큰일이네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막말이 트렌드인가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분노한 민심을 파고드는 언변, 그러나 막말의 덫이라는 글도 있었는데요. 이 조선닷컴에 실렸던 글입니다. 기사고요. 트럼프가 대선 후보까지 온 비결은 미디어 속성 이용의 경쟁자 제처, 소수인종, 여성 비하 등 이런 막말도 했는데 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초반 지지율 1%에서 출발한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쟁쟁한 주류 후보 16명을 물리치고 정식 대통령 후보 등극을 눈앞에 둔 비결. 7월 19일자 기사예요. 트럼프의 최대 강점은 기성 정치에 분노한 유권자들의 민심을 꿰뚫는 통찰력과 미디어의 속성을 잘 활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 선거를 좌우한다는 TV 광고를 거의 하지 않고도 미디어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 초반 경선에서 대세를 장악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 의외로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게 대표적이다. 다른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착한 척 하려다 밑바닥 민심을 읽지 못했는데 트럼프는 히스패닉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이 백인 노동자의 정서를 자극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TV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다운 능수능란한 언변과 상대방의 특성을 한마디로 꼭 집어 표현하는 조어 능력도 탁월했다. 경선 초기 최대 경쟁자였던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에너지 없는 잽이라고 규정해 한 방에 주저앉혔고 떠오르던 샛별이었던 마코 루비오, 이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을 리틀 마코라고 불러 역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좀 제압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군요. 줄리안 젤리저 프린스턴대 교수는 정통적이지 않은 관점을 주저하지 않고 주장하고 틀을 깨려는 의지가 강한 게 강점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을 했네요. 반면에 늘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과 변덕이 심하다는 듯한 인상, 막말 등은 많은 유권자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극단주의적 성향이 중간층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로 작용을 했는데요. 무슬림 입국 금지, 불법 이민자 1,100만 명 추방, 여성을 깔보는 듯한 발언 등은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공직 경험이 없고 전혀 없군요. 외교 안보 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참 앞으로 트럼프가 얼마나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대선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게 대다수의 전문가 전망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네, 세계 곳곳 안팎으로 막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만 좀 보면 7월 26일 기준으로 5일 전 기사인데요. 화성 학교장 학부모에게 막말 논란 뉴시스 기사였고요. 뉴스원 아마 같은 기사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죽으려고 이렇게 막말하셨나 봐요. 학부모의 막말한 교장 선생님. 그리고 듣기 싫음 나가 민방위 교육 중 막말했다는 구청장 이런 발언이 있었고 또 연합뉴스에는 중국 네티즌 11억 중국 거짓대 송영선 발언 비난 7월 21일자 기사였습니다. 중국 언론에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중국인 비하 발언이 소개돼서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21일 중국의 최대 포털 바이두와 홍콩 봉황망 등은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지난 16일 국내 한 케이블 TV 방송의 정치토론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송 전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JTBC 토론에 아마 나와서 했던 발언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 전 의원이 사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국에 득이 될까 해가 될까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한국을 안중에 두지 않고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또 중국이 북한을 카드로 활용, 북한과 한국을 동시에 장악하려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청나라 이전 사고방식으로 한국을 대하고 있으며 20년 전 11억 거짓대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을 대할 수 있는지 화가 난다고 말했다고. 예, 화가 날만 하군요. 이런 말을 세상은 넓고 능력자들 많기 때문에 다 이제 보도가 되면 다 발언이 나가잖아요. 네, 중국 언론은 송 전 의원의 이런 발언에 토론 상대방과 사회자가 모두 당황했으며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며 송 전 의원을 질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소개되면서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사드 배치, 막말에 뿔난 중국인들, 화장품주 휘청, 조선 비즈 기사였는데, 화장품이 그 중국에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되고 해서, 화장품주가 중국 그 반응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분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중국발 악재라고 하죠.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니까 화장품 주가 내리고 있다라는 이런 경제 조선비즈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막말 파분 것도 함께 했고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 송 전 의원은 아마 그 뒤에 사과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막말 현상에 대한 기사들 모은 걸 소개했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뉴스를 소개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처 등에 대한 기사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또 새로운 트렌드를 얘기한 기사인데 서울신문 기사였어요. 7월 20일자 기사였는데 막말, 마약 사기 성매매, 익명 채팅 앱 위험한 배설구 이런 것들이 익명 채팅 앱을 통해서 이런 막말이나 다른 범죄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대한 분석 기사였던 것 같아요. 성매매나 이런 것들로 잘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그래서 경찰 관계자가 익명 채팅 앱은 가입 정보 조작이 가능한 데다 대화 내용을 캡처해 놓지 않으면 범행을 입증할 단서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가해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를 요구한다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참 이런 익명 채팅 앱을 통한 악용되는 범죄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아경제 의학 칼럼입니다. 7월 20일자인데요. 폭언 막말은 치료가 필요한 병이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동방 칼럼이 있는데요. 동방 예의지국임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폭언과 막말이 홍수에 잠식되고 있다. 네,
이러면서 또 막말의 사례가 쭉 나와요. 앞서 저희가 소개했던 그런 막말이 계속 나오면서 막말과 욕설로 대변되는 폭언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은 참으로 심각하다. 최근 캐나다 세인트 메리대 연구팀이 43살 간병인 55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을 한 결과 직장 상사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으면 그 순간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퇴근 후 심지어 자고 일어난 다음 날까지 혈압이 올라간 상태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직업건강심리학 저널에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게 관련이 있대요. 폭언을 들으면 안 좋대요. 고등동물인 인간의 되뇌는 나쁜 말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폭언은 피해자에게 일시적 스트레스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는 셈이다. 당연히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울증, 불안증, 화병 등을 초래한다. 이러면서 폭언이 반복될 경우 심각한 폭행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위험도 높다. 폭언은 언어를 사용한 폭력이다. 정신의학적으로 폭력은 위협에 반응하는 뇌회로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므로 막말을 치료해야 된다. 막말은 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폭언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언어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막말 공화국으로 침몰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분석해 주셨네요. 황세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실장의 칼럼이었습니다. 또 매일경제 시티라이프에 나온 기사인데요. 망언의 시대에 대처하는 법, 마리아 방구야. 7월 21일에 입력된 기사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고급 공무원이 되거나 공영방송국 아나운서가 되거나 유명한 정치인이 된 사람이 망언을 한다. 배울 만큼 배웠고 교양도 쌓을 만큼 쌓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가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이다. 그런 말들로 그들이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존재감을 유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똥을 싸서 먼저 유명해지겠다? 이러면서 이제 관련 막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막말이 성공의 교두보?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기성 정치인들의 막말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다. 아니면 말고라고 끝나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유권자의 판단을 회방하는 덫이 되는 말을 던지기도 한다라는 게 있고요. 방송계 최고의 입담꾼 김구란의 인터넷 방송 시절의 욕설 방송 경력을 주홍고시처럼 이마에 새긴 채 살아가고 있다. 공중파에서 성공한 뒤에 방송에서 그의 육두문자를 들을 기회는 없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며 시청자들은 그의 거침없는 독설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한다. 이런 식으로 막말이 어쨌든 섬세한 전략의 부산물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막말에 대한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드라마 시청, 언어 명상, 독서 습관, 기술 연마, 상처주의, 주제 파악, 듣기 배려, 할 말 못할 말 구분하는 거, 집중, 짜증 유발 대화 상대는 이런 것들이 있고 발음 연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제목만 섹시한 기사였다고 평가가 되고 푸프스스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7월 19일에 필로 이경희라고 써 있는데요. 타인의 말에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유를 허하지만 물론 내가 상처받지 않을 자유도 필요하지 않나? 너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당연히 너의 자유다. 그러니 너의 자유를 허하노라. 이렇게 하지만 나의 자유도 허해줘야지 이런 얘기가 있네요. 속으로만 화를 내봐야 아무도 모른다. 지혜롭게 화를 내자.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 말, 행동도 당연히 나의 자유니 나의 자유도 허락해서
너도 말할 수 있고 나도 말할 수 있다. 내 마음의 운동장을 바꿔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래요. 시원하게. 너도 표현하니 나도 표현한다. 막말에 막말로 부딪혀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막말하면 막말 아닌 말로 좀 되돌려주는 그런 것들.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를 모두 허용하기에 이론적 설명을 하셨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자유, 너의 자유 모두 허용해서 살아보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뉴스가 굉장히 많았군요. 여러분의 귀를 좀 아프게 했다면, 그리고 좀 짜증스럽게 했다면 책으로 좀 달래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다른 책 읽고 있는데, 그리고 저번 주에 읽고 있다던 책은 다 읽었어요. 게으를 수 있는 권리? 네, 읽었어요. 네,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고, 지루해서 막 넘겼던 부분도 있었고, 어느 때 소개하면 좋을까? 그런 주제가 오면 소개해 드릴 거고, 요즘은 예전에 사놓고 안 읽은 책을 읽어보려고 다시 꺼내놨는데,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 이번에 읽고 같이 엮어서 했으면 좋았을까 하는데 또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꺼내놓기만 했고요. 또 예전에 사놓고 안 읽은 책 중에 루시드 폴 가수와 시인 마종기 씨가 같이 편지를 주고받은 걸 엮은 책이 있어요. 아주 사적인 긴 만남? 좀 뭐랄까, 마음 편한 분위기, 좀 편하게 마음 머물 곳이 필요할 땐 이런 책 좋잖아요. 술술도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다 읽으면 또 소개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과 나누겠고, 오늘은 말 하다가 제가 예전에 쓴 블로그 뒤져보면서 말에 관련된 어떤 책들 읽었을까? 많이 읽었을 텐데 뭘까 하다가 좀 그래도 이 후덥지근하고 열받은 마음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달래줄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책 가져왔습니다. 저는 2013년 8월 초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김현수 작가의 책이고요. 지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소설가 김현수의 책인데 이 책은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고요. 발매는 2012년에 나왔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써놓은 이 글을 좀 보면 지지 않는다는 말 궁금해졌다. 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꼭 지지 않아야만 하는지 등등. 어린 시절에는 지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항상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알은 바로 지는 경험을 통해서 나왔다. 저 보아야만 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누군가를, 어떤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위안 삼아 기꺼이 여러 번 지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든다. 지고 이기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지나가면 다 순간의 경험인 것을. 지는 삶을 이해하는 순간 나는 더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프고 상처가 생기고 딱지가 앉으면서 지는 것도 괜찮아졌다. 너무 나른한 삶의 태도일까? 이 책은 지난해에 읽었던 것 같다. 제가 2012년에 읽었었나 보네요. 격동의 시기를 겪었던 2012년이에요. 그쵸. 2012년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던 시기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작가 김현수의 글에서 또다시 위로를 얻었다. 나에게는 항상 고마운 작가, 그의 글 속 밑줄을 다시 정리해본다 해서 밑줄을 쭉 그어놨는데 여러분과 좀 공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책과 작가 소개 대신 제가 정리해놓은 이런 밑줄로 공유하면서 또 제가 아까 써놓은 한 단편을 공유하면서 책을 소개해도 될 것 같아서 네, 여러분도 그냥 지지 않는다는 말, 전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가볍게 또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밑줄 그어둔 부분을 많은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
그중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지지 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지지 않는다는 건 결승전까지 가면 내게 환호를 보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는 뜻이다. 아무도 이기지 않았건만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그 깨달음이 인생을 바꿨다. 이 세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존재하는 거야. 존재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좋다고 말해서도 나쁘다고 말해서도 안 돼. 또 이별할 것이 겁이 나서 아예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다거나 이 세계는 고통에 가득 차 있으니 미리미리 그런 고통을 피해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다. 그보다 나는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는 세계를 원한다. 더 좋은 존재여서 나를 감동시키거나 더 나쁜 존재여서 내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한 세계가 아직은 내가 원하는 세계다. 왜냐하면 그런 세계는 나의 감각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그러셨군요. 저도 예전엔 이 말이 공감했었나 봐요. 요즘은 네, 더 나빠지는 세계를 원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지겠죠. 네. 깨달음을 다시 한번 알아갑니다. 달리기가 끝날 때마다 나는 어마어마한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건 단지 계획대로 달렸기 때문이 아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나를 둘러싼 세계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이다. 삶의 수많은 일들을 무감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순식간에 노인이 될 것이다. 기뻐하고 슬퍼하라. 울고 웃으라. 행복해하고 괴로워하라. 고통이 아니라 경험에 집중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건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끝이,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유행가의 교훈이란 이런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좋아하자. 하지만 곧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올 텐데 그때는 그 더 좋은 것을 좋아하자. 물론 더 좋은 것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다른 더 좋은 것을 좋아하자.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좋아하자. 그게 바로 평생 최고의 노래만 듣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최고의 삶이란 지금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사는 것이리라. 이어서 결국 최고의 삶이란 잊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뜻이다. 또 약간의 아쉬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붙잡고 싶은 욕망은 들지 않는 그런 순간, 내게 청춘이란 그런 것이었다. 또 26살인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텐데요. 이 말이 있습니다. 26살에는 그 무엇을 하든 미숙하니까. 괜찮다는 말이겠죠? 네. 저의 26도 미숙하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이런 청춘이라니 하고 싶은 일은 투성인데 정작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니. 맞아요. 저는 아직 청춘인가 봅니다. 하고 싶은 일 투성인데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네. 되돌아볼 때 청춘이 아름다운 건 무엇도 바꿔놓지 않고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지나가기 때문인 것 같다. 또 행복한 날이 하루라면 외로운 날도 하루라는 그런 식으로 이 우주는 공정하다는 사실. 살아오면서 나도 이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여러 번 상처를 받았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한 번만 경험한다. 추억으로 그 순간을 여러 번 되새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렬함은 점점 줄어든다. 아무리 사진을 찍고 일기를 쓰고 비디오로 촬영해도 한 번 지나간 뒤의 일들은 더 이상 내 감각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 일을 배워야만 한다. 내 인생이 저마다 다른 나날들로 이루어진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날마다 익혀야만 한다. 그럴 때 내게 학교가 되는 건 숲이다. 숲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 말에 굉장히 예전보다 더 공감이 되는 것 같고, 작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라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다. 그런 게, 제가 한 살,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나 스스로도, 맞아. 이래야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저는 그렇습니다. 이어서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일은 지나간다는 그 자명한 사실 덕분에 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매 순간 달라지는 세계에서는 우리 역시 변할 때 가장 건강하다. 가장 건강한 마음이란 쉽게 상처받는 마음이다. 세상의 기쁨과 고통에 민감할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다. 때로 즐거운 마음으로 조간신문을 펼쳤다가도 우리는 슬픔을 느낀다. 물론 마음이 약해졌을 때다. 하지만 그 약한 마음을 통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된다. 마찬가지로 가장 건강한 몸은 금방 지치는 몸이다. 자신은 지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약한 것들은 서로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여리고 쉽게 상처받고 금방 지치는 사람이다. 다행히도 원래 우리는 모두 그렇게 태어났다. 이 부분도 저는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많이 학창 시절 지나고 이제 막 한창 뭐 준비할 때요. 뭔가 하고 싶어서 신문을 봤는데 그렇게 눈물이 신문을 보면서 대학로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친구랑 점심 먹기로 약속이 있었는데 그때 신문에서 어떤 특집 기사였던 것 같아요. 경향신문이었는데 60년 특집이었나? 하여튼 일반 사람들의 어떤 삶? 근데 의미 있는 뭔가 이 세상이 왜 나아지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져주는 그런 기사 시리즈였어요. 근데 그게 울 일은 아닌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저도 뭔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취업을 준비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런 보지 않아도 될 글들을 그땐 굉장히 내 일처럼 막 받아들였고 되게 순진했던 것 같아요. 순진한 마음에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졌던 경험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글귀를 보면서 그때 생각났어요.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근데 그게 가장 건강한 마음이었구나. 그때 저도 막 약해졌으니까 그런 약한 얘기들에 엄청 동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내가 왜 이러나 주책이다, 궁상맞다 이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감정 그대로를 또 느낄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손에 꼽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한 마음이었지만 참 건강했구나 이런 마음을 이 작가의 글을 통해서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또 욕심이란 결국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무거운 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정도? 그 정도의 피곤함이라면 나는 내 욕심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렇군요. 휴식이란 내가 사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네, 저는 제가 사는 세계를 너무 오래 경험하고 있어서 좋네요. 네, 좋다고 해야지 어쩌겠어요.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도시에는 나보다 늦게 태어나서는 나보다 일찍 사라지는 것들로 가득하다. 나는 도시에서 연민을 느낀다. 인생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길다. 그러고 보니 예측한 대로 삶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늘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인생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인생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진짜 인생이다. 지난 한 해 나는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쳐왔다. 내게 힘들었다면 그건 당신들도 마찬가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힘들기만 했다면 겨울까지 우린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거기에는 어려운 일 못지않게 즐거운 일도 많았다. 그 사실은 이 겨울이 얼얼할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증명한다. 바람이 매서우면 매서울수록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겨울다운 겨울에 우리는 우리다운 우리가 된다. 이 글귀도 굉장히 예상할 수 있는 글의 흐름인데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저도 어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 책을 만났었었는데, 맞아. 그때 그랬지. 그런 느낌을 줬던 글귀였고요. 인생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로 집약될 수 있으리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나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고 해서 하기 싫은 일을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하기 싫은 일은 더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 지금은 호시절이고 모두 영웅호걸 절세가인이며 우리는 꽃보다 아름답게 만나게 됐다. 의심하지 말자. 그런가요? 뭐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다른 것도 잘하게 되는 법이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주위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질 때 가장 크게 발휘되는 것이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가져도 괜찮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은 우주적 손실을 면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버리자. 네,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스스로한테 하는 날들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여행할 권리가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다들 자기 안에 갇혀있지 말고 떠날 것을 권한다. 어쨌든 시간만 지나면 누구나 늘어나는 나이가 아니라 그가 한 행동들로 그 사람을 구별짓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저는 행동들로 구별지으면 아직 청춘일 거예요. 넘나 청춘. 마흔이 넘어서도 나는 여전히 깨닫는다. 30대에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서 달렸다.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과 내 삶과 내가 한 일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달린다. 네, 또 다 쓰고 난 뒤에 한 번 더 쓰면 잘 쓸 수 있어요. 네, 늙을수록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해야만 한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깨달음 알아갑니다. 네. 누군가 우리 곁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기댈 곳은 오직 추억뿐이다. 추억으로 우리는 죽음과 맞설 수도 있다. 그렇죠. 혼자서 고독하게 뭔가를 해내는 일은 멋지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결국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항상 돌아보면 삶은 그제야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뭐든지 매듭 짓고 나면 아차 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기회의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없어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렇군요. 기회의 친한 친구가 바로 인생이다. 인생의 뒤통수에도 머리카락은 없을 듯. 그러면서 20대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20대가 지난 뒤에야 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 부분. 간절히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기 위해서 온 우주가 움직인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자주 우주는 내 소원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소원을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이 아니라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해야만 할 것이다. 결혼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아낌없이 사랑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그건 내 쪽에 달린 문제니까. 마찬가지로 마라톤 완주가 아니라 매일 달리기를 원해야 한다. 마라톤을 완주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매일 달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할 때, 우주는 우리를 돕는다. 설명하기 무척 힘들지만 경험상 나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다. 네, 맞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하는 것. 어렵습니다. 인생의 일들은 언제나 짐작과는 다르다. 하물며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나는 수많은 좌절과 슬픔과 절망을 겪었다. 아무렴요. 모두 그랬을걸요. 그저 휩쓸고 지나갈 뿐. 30대 후반은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시절이다. 끝없이 일어나는 일들과 당장 어딘가로 사라지고 싶은 욕망, 암울하고 불안한 앞날, 외로움에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퇴근길의 나날이 있으면 또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밤들, 내일의 일들이 기대되는 완벽한 나날도 있다. 아, 그렇구나. 훌륭하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그런 것이었구나. 그러므로 지금 달리지 않고 이렇게 누워서 빈둥대는 나 역시 훌륭한 러너의 하나로구나. 힘든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근육통과 지루함을 참아내는 것은 오직 러너로서의 관용 덕택이다. 그렇지만 달리기는 고급 예술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절망을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참아내는 것은 오직 인간으로서의 관용 덕택이다. 그렇지만 삶은 고급 예술이다. 중요한 것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다. 나는 더 많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고 대답했다. 예컨대 어떤 일이냐고 친구가 내게 물었다. 말하자면 예측할 수 없이 변하는 날씨처럼, 늘 살아서 뛰어다니는 짐승들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처럼, 그처럼 단 한순간도 내가 아는 나로 살아가지 않기를.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나를 사로잡는 것들이 있으면 그 언제라도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네, 이렇게 쭉쭉쭉 인생과 작가의 생각과 작가가 달리기를 좋아한대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사인 받으러 갔을 때 달리기 좋아하세요? 할 말이 없어서 했는데 되게 머쓱해 하시면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던 저 이상한 사람 취급, 제가 너무 친한 척한 것 같아서 제가 할 말이 너무 없어서 저 원래 친한 척 못하거든요. 그랬다가 되게 민망했던 순간이 생각나네요. 이전까지만 해도 작가님의 달리기라는 어떤 달리기가 주는 어떤 뭐랄까 깨달음에 대해서 쓴 글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달리기만 나오면 좀 흠칫하게 돼요. 아, 내가 그때 너무 할 말이 없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아는 척 했구나. 그래서 모른 척 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쭉쭉 제가 굉장히 많은 밑줄을 쳐서 옮겨 적어놔서 다 읽다간 끝이 없겠네요. 시간도 오늘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사연은 별로 없었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떠들었군요. 네, 아무 말이나 많이 한 시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끝인가? 일단 거의 제가 끝까지 스크롤 내렸는데 이 부분을 끝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저마다 위대했다. 우리에게는 심장의 존재를 느끼게 해준 매 순간이 있었다. 짧았던 그 순간들 덕분에 올해를 나는 오랫동안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김현수의 지지 않는다는 말, 단순히 말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그리고 블로그에 제가 기록해둔 밑줄과 짧게 적어둔 단상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지지 않는다는 말의 세계로, 이 아무 말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지친 마음 쉬어갈 수 있는 휴가철에도 잘 어울리는 책 같고요. 네, 피로감을 좀 덜고 싶을 때, 또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을 때 보시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얘기를 소개할까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아무 말, 막말에 관한 뉴스들과 그리고 칼럼들, 여러 글들 보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이어서 말에 관한 책, 지지 않는다는 말, 작가의 에세이, 말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제가 뽑아온 책, 지지 않는다는 말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사신곡간 오늘도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 집중 18회 여름맞이 사이다 특집 세 번째 아무말 대잔치 아무말의 시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아무말 들어보려고 했지만 다들 바쁘신지 몇몇 분의 소중한 아무말을 두 분의 소중한 아무말을 들어봤습니다. 그 이후에 들려드린 각종 막말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길었죠. 필요하지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는군요. 하지만 막말을 대처하는 이야기 그리고 귀가 정화되는 책이 있었죠. 지지 않는다는 말. 이런 이야기로 좀 마음이 가뿐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19회 역시 여름맞이 사이다 특집 이어집니다. 여름하면 휴가의 계절이고 여행의 계절이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여행의 기술인데요. 제목은 바꿀 수도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일단 흔한 여행의 기술로 퉁쳐봅니다. 여러분의 여행에 대한 아무 이야기나 환영하겠습니다. 꿀팁, 좋았던 여행, 최악의 여행 등 자유로운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여행, 그런 거 방콕이 최고야 하는 분들은 방콕의 노하우에 대해서 들려주셔도 좋겠죠. 사연은 8월 2일 즈음까지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 뒤에도 며칠간은 더 받습니다. 여러분 주저 말고 보태주세요. 네, 여러분의 사연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휴가 후 그리고 휴가 전, 휴가 중에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고요. 이야기 보따리 받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사심 나눔이 분들 또 소리 없이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심 집중하세요.